미국에서는 지금 고등학생 4명 중에 1명이 동성애나 성전환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예, 이제 제가 예컨대 남자 몸 이대로 여자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몸 이대로 수술도 하지 않은 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여자 목욕탕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수치심을 느껴서 항의를 하면은 그게 그렇겠죠? 차별이 되고 반인권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한창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 가치와 심지어 가족 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구독자님들과 함께 깊게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과 영국 두 나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 법의 실체를 깊이 파헤친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겸 영국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차별금지법이나 포괄적 성교육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해왔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낯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일명 평등법이라고도 불리는데, 평등하면 사실 평등과 인권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공교육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해악을 끼치는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고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수십 가지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고, 당연히 뭐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당연히 차별이 없어야죠. 예, 예. 평등해야죠. 네네. 그리고 헌법적 가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평등이나 차별 금지는 이 개별적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 잘 이렇게 보장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특별하게 이제 추가하는 게 뭐냐면은 성적 지향, 또 이제 성별 정체성이 들어갑니다. 그 뜻은 이제 성별의 개념을 바꾸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성별은 남자와 여자, 이제 그렇게 성별을 구분하는데 이게 차별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생물학적 성별이라고 하는데, 이 성별에는 이제 성소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차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별을 개념을 바꾸게 되는데, 그 개념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기존의 몸을 기준으로 바꾸는 거에서 마음을 기준으로 바꾸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별이 100가지가 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는 사회적 성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성별이 이제는 성별의 개념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은, 네네. 이제 제가 예컨대 남자 몸 이대로 여자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몸 이대로 수술도 하지 않은 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여자 목욕탕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기준이니까. 그렇죠. 마음의 기준이니까. 예. 그리고 여성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수치심을 느껴서 항의를 하면은 그렇겠죠? 그게 차별이 되고 반인권적이 됩니다.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실체를 봐가지고 과연 이 실체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은 그 프랑스 올림픽에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건데, 그 여성 복싱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XY 염색체 생물학적 남성 2명이 들어가서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면은 4년 동안 여성이 피땀 흘려가지고 준비했던 사람은 46초 만에 기권을 했거든요. 생물학적 남성이 금메달을 땄는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평등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성별이 정해지기 때문에 네네. 그 XY 염색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여성으로 선언을 하고 거기 복싱 경기장에 출전하는 게 평등이고, 그걸 막는 게 불평등입니다. 지금 생물학적 성별을 기초로 하는 평등과 사회적 성별을 기초로 하는 평등이 완전히 다르고, 그거를 기초로 하는 사회 제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회 제도를 바꾸기 위한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는 게 교육과 언론입니다. 이 사회적 성별을 따라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성별을 주입시키고 확산을 시켜야 되고, 근데 이 아이들이 행복해지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삶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자살 충동도 20배가 높아집니다. 동성애. 동성애나 성전환을 어릴 때부터 예. 노출돼서 만약에 자기가 성소수자다. 왜냐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3살부터 5살부터 이렇게 계속 주입되고 하면은 예.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내재적으로 오는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 나오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들을 보통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사회 시스템이 작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사람들이 알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은 그걸 막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약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비판을 하거나 이것을 검증하겠다고 토론을 하자고 하면은 이게 성소수자의 정신적 고통을 준다 그래서 그것이 차별이 되고 반인권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자체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고 이것을 토론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그냥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미치는 그 해로움은 계속 악순환으로 쌓이게 되고 누적됩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성교육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이면의 그 메커니즘, 이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키워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 변호사금, 영국 변호사기도 하고 법학 박사라서 이제 동서양의 법체계나 아셨겠죠? 아니면 또 학문과 실무를 이렇게 오랫동안 연마를 했었고 그다음에 입법 정책적 활동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 정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비록 이름은 되게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 이 실체가 어떤지 잘 전문적으로 알 수가 있었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이유가 2011년도부터 인권보도준칙이라고 해가지고 주류 언론에서 뭐 예컨대 마약이나 성매매나 아니면은 뭐 에이즈나 그런 사회 병리학적 현상과 관련된 거는 신문에 내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아예 그 온라인에서 그런 글들이 있으면 삭제되고 있고 뭐 요새 SNS나 유튜브에 올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삭제되는 그런 경향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들을 참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야겠다. 근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2년 동안 그 변호사업을 중단을 하고 책을 이렇게 하고 총 이렇게 집필했던 기간은 3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해외의 경우를 좀 해외 사례를 덧붙여 주셨다는 부분이 저는 더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의 활동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서 이미 시행된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리고 싶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을까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국가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려면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됐던 나라들을 보면 되고 이미 거기선 10년 동안 시행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아름다운 말로 막 다 하지만 이제 실체가 통계나 뭐 이제 그런 것들로 다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동성애를 해서 아이들을 얼마나 폭증하는지 예컨대 미국은 지금 고등학생 4명 중에 1명이 동성애나 성전환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차별금지법이 20년 동안 시행됐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이 아이들의 삶이 어떤지, 자살 충동률이 어떤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통계나 뭐 연구로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동성애나 성전환의 실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심도 있게 이것들을 밝혔고 분석했고 검증을 했고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흔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을. 그런데 실상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은 우려되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정말 차별금지를 위한 목적의 법이고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이제 이미 보호되고 있는 영역들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첩되죠. 근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3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성별을 바꿔요. 성별 개념을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로 돼 있다는 개념을 혐오 개념으로 하고 마음의 성별로 마음의 성별로 바꾸고 두 번째 모든 공권력 입법부, 사법부
그 행정부가 여기에 복종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법제도가 예.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리고 이 성별을 바꾸는 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 더 강화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들도 이제 그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뚜렷이 보일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되면 이거를 교육에도 연관해서 학교에서 뭐 성교육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나타나고 그렇죠.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외국 선례를 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의 그런 사례들 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예.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네. 이제 보통 언론과 음. 그다음에 교육을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사회 상층부를 장악하면서 네.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가 사회에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일단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단계, 우리나라 같은 단계에서는 이제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확산을 하게 됩니다. 언론과 교육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다 어릴 때부터 그 예. 동성애나 성전을 미화해서 노출합니다. 근데 지금 미디어나 뭐 방송을 보면은 이 동성애의 실체나 성전환의 실체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없죠. 왜냐하면은 예. 이게 정책적으로 예. 그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정보를 얻지 못하고 네. 어릴 때부터 동성애나 성전환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구나,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빠져드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컨대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살 충동이나 아니면 에이즈나 뭐 성병이나 뭐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네.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 네네. 또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예. 빠져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컨대 동성애 앱이 한 100개가 됩니다. 근데 한 동성애 앱의 다운로드 숫자가 한 100만 개가 넘는 그런 다운로드도 많습니다. 100만, 아, 정말요? 예, 100만 명이요. 그러면은 국내에서요? 국내에서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예, 예. 한 60만 명이 동성 성행위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처음 동성 성행위라는 나이대가 14세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들을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10대 때 에이즈가 경험이. 걸리는 아이들은 그 동성애가 90%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나이대가 20대인데, 그 아이들이 사실상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10대입니다. 예. 왜냐하면 에이즈로 이렇게 발현되는 데서는 시간이 무증상 걸려요? 7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근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나 뭐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를 보면은 치료 시기를 놓치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명까지 잃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예, 치료 예. 시기를 놓쳐가지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인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언론도 쉬쉬하고 사실상 규제도 안 하고 네네. 그 부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현이 되면 네. 그러면 더 이 부분에 대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언론에서 이제 통제하는 게 인권 보도 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법으로 규율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을 되면 이제 사실상 법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알리는 거를. 그리고 이제 네. 토론하는 것도 이제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모든 공권력이 여기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학교하고 예. 의료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예. 이 젠더 이데올로기 그 아젠다에 연계돼가지고 하나의 카르텔처럼 해가지고 예. 아이들이 그 동성이나 성전환에 빠지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은 네. 지금까지는 이제 동성애가 많이 이렇게 퍼지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성별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예. 아이들이 굉장히 급증하게 됩니다. 그럼 동성애가 만연하고 네. 그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 의료적으로 그 부분이 더 합법화되거나 네. 이랬을 때 더 많아지니까 네. 이 부분을 보고 또 학생들이 빠져들거나 이런 거를 우려하시는 건가요? 동성애가 확 퍼지듯이 이제는 그 성전환을 원하는 아이들이 확 퍼지는데 아.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실제 사례인데 이제 후글랜드라는 아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그 에게는 14살 딸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릴 때부터 3살부터 5살 아이들에게 너는 너의 성별을 단정하지 마. 네. 너가 여자인데 넌 남자일 수도 있고 단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이들은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가고 싶고 여자
옷 입고 싶고 여자 이름 하고 싶어 그러면 학교에서 다 해줍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그걸 다 절대로 비밀로 합니다. 이제 성전환을 하는 대다수 많은 아이들이 이제 성전환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어릴 때 트라우마,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 네네. 그런 트라우마의 도피처로 네. 이런 이제 성별 정체성 전환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 수년간 그렇게 하다가 너가 이렇게 지금 불행한 이유가 성별 정체성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이것만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어. 네. 이제 그렇게 또 그런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캐나다 법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미성년자라도 예. 지금 14살 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14살 딸이 이제는 성별 전환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사춘기 차단제나 이제 교차 성호르몬이라고 해서 성호르몬? 예, 그것을 맞게 됩니다. 근데 예. 그걸 맞으면은 이제는 불임이 되고 뭐 골다공증이나 여러 가지 무슨 뇌 발달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그것을 부모 동의 없이 예. 자기가 이것을 막고 싶다고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병원이 진단을 해주면은 스스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동의 없이요? 예, 예. 그래서 병원 의사가 진단을 해주면요. 아, 미성년자인데요? 미성년자인데요. 그래서 그 14살 딸이 그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고, 예. 그때 이제는 아빠가 알게 되거든요. 네. 아, 얘가 이 성 전환을 하려고 네. 하는구나. 그 전까지는 새까맣게 모르고요. 왜냐면 비밀로 하니까 학교에서. 아빠는 놀래가지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거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동 학대 프레임을 쓰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양육권을 박탈해가지고 위탁 가정에 아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위탁 가정에서 자기 그 성호르몬을 맞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신장애 통계 편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정신장애 통계 편람 DSM-5를 보면은 성별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아이들을 가만 놔두면은 네. 남자는 98%, 여자는 88% 다시 원래 성으로 그냥 회귀한답니다. 돌아온답니다. 네. 외부적 정체성은 혼란스러웠겠지만. 네, 네. 네네. 그래서 가만 놔두면 하는데 여기서는 어릴 때 그런 성전환을 진행을 해서 외부적 개입을 해가지고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들이 이걸 인해서 행복해질지 모르겠는데 통계를 보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왜냐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도 혼란스럽고 그렇죠. 누군가 보호자의 가이드가 필요한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의문이 나는 거 이게 자칫 해외 사례고 체감이 너무 극단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아이들의 이런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경우에는 예. 부모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만 용인되더라도 집에서 부모가 체감하는 부분에서의 징후들은 발견을 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나요? 학교에서는 네. 부모에게 알리지 말 것을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성견의 인권 교육을 하는 데서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을 알리더라도 이거에 네.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라.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의사를 하면은 이것은 아동 학대고 신고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부모를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를 이제는 갈등 관계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보면 편합니다. 사실상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가 아이들을 공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이들을 그 젠더 이데올로기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존재는 두 명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사, 하나는 부모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권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지금 교권이 붕괴됐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미화해서 노출하지만 이제 좀 양심이 있거나 양식이 있는 선생들은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거 조심해라. 이거 하면은 에이즈 걸리거나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파면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단계가 지금 단계인데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심도 있게 노골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교육이.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성별 전환이 노골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부모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그렇겠죠. 반대해서 이게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되기 전까지는 노골적으로 안 하다가 시행되는 순간 반대하면은 이제는 법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매장시킬 수가 있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때는 목소리를 내더라도 참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뭐 교육은 그냥 일반적인 성교육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징후가 나타나나요?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지금 요번에 서울에서 진보 교육감이 보궐선거를 되면서 포괄적 성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그것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서울 경찰 통계청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나 인권 교육이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때 2년 기간을 봤을 때 네네. 교권 침해가 이제 1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인권교육 시행된 예. 다음부터 학생 간 성범죄를 보면 2012년도부터 2022년도 통계를 보면은 예. 1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학생 간 성범죄가. 3살, 5살 아이들부터 조기 성애화를 이렇게 예.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동성애와 이제 성전환도 이제 예. 미화해서 노출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동성애에 빠지는 아이들도 급증을 하게 되고요. 네. 동성애 앱을 보면은 중고등학생이 자기 5만 원, 7만 원 주면은 예. 바텀 알바를 하겠다는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1회 동성 성행위를 할 때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20배 높거든요. 동성 성애를 계속하면은 일반 이성애자가 하는 것보다 이제 180배 네네.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학교나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자칫 더 호기심을 유발할 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은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예. 동성애나 성전환이 되게 자연스럽게 미화해서 네네. 계속 학교와 그 언론에서 노출하면서 아이들이 그것들에 네네. 호기심을 갖게 하고 네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네. 그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게 타고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성적으로? 이게 동성애가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네네네. 1990년도에는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논문들이 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 논문들이 다 거짓성이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47만 명을 대상으로 한 뭐 유전자 검사나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현대 과학을 이렇게 했을 때 동성애는 타고났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예. 미국 정신의학회라고 있는데 네네. 옛날에는 타고났다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모르겠다. 타고나는지 사회적인 영향인지. 복합적인 영향이다. 이제 그게 예. 공식적 입장입니다. 그 원인이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네. 검증이 된 거는 이게 굉장히 아이의 삶을 파괴한다는 그거는 그것만.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아무런 검증 없이 또 그 경각심을 주지 않은 채 네네. 아이들에게 주입을 하고 아이들이 그것들에 빠지도록 그런 교육이 지금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기자 TV